안녕하십니까. 공중보건학의 의료관계 법규 강의를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랑 오늘 첫 시간은 의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의료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나 간호사는 누구나 다 될 수가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병원을 다 오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환자와 관련된 의료사고가 이제 벌어진다면은 아무도 의사와 간호사를 벌을 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료법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조무사 국가고시 시험을 칠 때도 의료법과 관련된 거는 문제에 자주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꼭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의료법에 대해서 오늘 저랑 재밌게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의료법에 대해서 하려면 의료인에 대해서 먼저 중요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자, 의료인이 누구누구를 의료인이라고 하는 건지는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의료인이라고 합니다. 크게 의사와 간호사를 말하는 거죠. 자, 조산사도 간호사입니다. 이때 조산이란 것은 분만을 도와준다는 말이거든요. 간호사가 어느 일정 기간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거치고 나서 조산원을 개원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조산원을 개원해서 아기 분만을 도와주는 간호사를 조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료인 중에서 약사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 나왔을 때 약사는 절대 체크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의료인이 안 되는 결격 사유에 대해서 저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료인의 결격 사유는 자, 첫 번째는 정신질환자,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료인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약이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있는데 피성년, 피한정을 굳이 구분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질병이라든지 장애라든지 노령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성적 판단이 힘들고 내가 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의료인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데 금고라는 것은 징역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징역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확정이 안 된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의료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고 갈 텐데요. 의료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정답이 2번 약사이거든요. 안마사, 간호조무사, 의사,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수업을 하겠지만 이 의료법의 적용을 대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약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약사법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의료인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두 번째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기관도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자, 의원,
자,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여기까지가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책에 보시다시피 우리 의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아팠을 때 병원에 가는 의원을 말하는 거죠. 소아과 의원, 내과 의원, 이비인후과 의원 이런 것을 의원이라고 하는 건데 의원에서는 별도의 입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진료만 보고 내가 처방전을 받아서 그냥 나오는 그런 곳인 거죠. 그럼 병원. 병원부터는 우리가 입원을 할 수 있는 곳을 병원의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여기 책에 보시면은 30베드 이상, 동그라미 5번의 의료기관에 니은에 보시면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나오죠. 병원급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30베드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30베드 이상의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이제 병원이라고 이제 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병원급의 의료기관이 갖춰져야 될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 니은 동그라미 한번 보겠습니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병원급의 이제 의료기관에 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당직 의료인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직 의료인이라는 것은 밤에 일하는 간호사랑 밤에 일하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는 입원을 하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밤에도 이제 사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므로 당직 의료인이 필수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식과 치료식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게 병원의 조건인 건데요. 환자가 입원을 해서 있기 때문에 식사를 드리는 거고 일반식이라는 거는 당뇨라든지 고혈압, 간질환 같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저희가 밥을 드시는 분의 일반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치료식이라고 하는 것은 간질환, 신장질환, 당뇨질환 등의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특별한 시기를 드셔야 되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게 치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원이란 곳은 일반식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치료식도 같이 줘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병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는 자, 요양병원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요양병원은 이제 요양원이랑 굉장히 다른 곳이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안에 들어가는 것인 거고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 치료가 엄연히 이루어지는 곳을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양원이라는 곳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문제에 나왔을 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요양병원뿐만이 아니라 치과병원도 안에 들어가는 거고 한방병원도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음 동그라미 보시면은 종합병원이 나오죠.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다, 그죠? 100병상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종합병원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이 동그라미 비읍에 보면 나오시죠. 이 종합병원 중에서도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따로 지정을 받는데 상급 종합병원으로 내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병원 중에서도 내가 중증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치료를 계속적으로 어느 퍼센테이지 이상 충족을 해야지 나라에서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런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일정한 더 금액을 더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정을 받는 거고 그러면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번 지정을 받게 되면 계속 상급 종합병원으로 남냐 그것이 아니라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지정을 해준 이 병원이 정말 그 정도 수준에 이제 맞게끔 진료를 잘하는 건지 아무 사고를 치지 않고 이제 잘 안전적으로 하는 건지 체크하고 나서 3년 뒤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면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조산원 보십니다. 조산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의사가 개원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조산원은 아까 조산사가 개원을 하는 곳을 조산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산원에는 지도 의사를 당연히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조산사는 간호사라 그랬죠. 그래서 조산원은 정상 분만만 가능한 곳이 조산원이고 혹시라도 산모를 내가 케어를 하다가 의문점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내가 조언을 구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산원은 반드시 지도 의사를 둬야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디인가?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1번은 조산원, 2번 의원, 3번 병원, 4번 종합병원인데, 자, 5번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안 들어갔죠. 우리가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건 아까 의원부터 조산원까지 이렇게 의사와 간호사가 개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간호사 중에서도 조산사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조산원을 개원할 수가 있는 거지, 간호사라고 해가지고 조산원을 다 개원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도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과 의사는 개원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요양병원은 일반 의사라든지 한의사까지가 요양병원을 개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의료인이 아까 전에 풀었듯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갈 텐데요. 자, 문제 보시면 1번 마약 대마 중독자라든지 피성인 후견인, 정신질환자, 피한정 후견인 이런 분들은 결격 사유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근데 동그라미 5번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종료된 자라는 거는 징역살이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형이 끝났다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중에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는데,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와 한의사까지가 들어가는 거고, 치과의사랑 간호사는 요양병원을 개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조건부 면허라고 나옵니다. 조건부 면허라는 거는 왜 우리가 의료 취약 지역이라고 있죠. 농촌, 어촌, 산촌 같이 인구가 되게 많이 없는 그런 곳에는 가서 일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의료 취약 지역에 적어도 3년 정도 내가 근무하겠다는 조건에 한해서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조건부 면허라고 합니다. 옆에 문제 보시면은 바로 나오죠. 특정 지역에서 이제 어느 기간 동안 근무해야 되는 조건이 몇 년이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건부 면허와 관련된 문제인 거고, 정답이 동그라미 3번 3년입니다. 3년. 자, 우리 정보 누설 금지와 의료인의 의무가 동그라미 7, 8번에 이어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병원에 일하면서 지켜야 될 법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보 누설 금지라는 거는 의료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조무사를 따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근무를 하면서 어떤 누군가 환자에 대해서 알게 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정보들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절대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인 거고요. 병원에서 환자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절대 촬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인의 의무가 나오는데 진료 거부 금지라고 나와 있죠.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 환자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 아이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이 응급실에서 정말 너무 어려서 애기는 우리가 안 봐요 하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거는 진료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의료인이 거부를 한 거죠. 이건 의료법 위반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렇게 거부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동그라미 이제 괄호 3번에 보시면은 발급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환자에 대한 진료에 대해 가지고 발급을 해줄 때가 있죠. 쉽게 진단서라든지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이런 것을 발급을 해줄 때는 원칙적으로는 본인 환자가 반드시 오셔가지고 발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환자가 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족이 와서 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 거고, 우리 환자 본인의 동의서가 있어야지 이게 발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옆에 바로 문제를 볼 텐데요. 출생과 사망과 사산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고 나오죠. 자, 사산이라는 것은 아기를 출생하다가 아이가 이제 죽게 되는 거를 사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아이를 받을 수 있는 간호사가 조산사라고 했죠. 그래서 의사랑 조산사 같은 경우가 이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의료인 대상에 들어가는 건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변사체 신고라는 게 괄호 4번에 나오는데 변사체라는 거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추정하는 사체를 변사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갑자기 환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몸을 벗겨보니까 몽도 있고 왠지 구타를 당한 것 같은 약간 의심이 되는 그런 사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질환으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 어떤 학대를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든다면은 내가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될 의료인이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의무자를 보실 텐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우리가 아기를 이제 놓으려고 이제 엄마가 입원을 조산원으로 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엄마가 아이를 놓다가 만약 죽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이 때문에 죽었을까? 내가 보니까 엄마 몸에 보니까 몸 같은 게 되게 많고 학대 자국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 엄마가 죽은 사유가 분만이 아니라 혹시 학대 때문이 아닐까라는 정황을 의심을 해서 조산사도 신고 의무자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다. 그리고 보관해 보시면 우리가 병원에 보면 되게 서류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서류들을 의료법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연수만큼은 보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보면 처방전이 2년이고요. 진단서가 3년이고 진료와 수술 기록부가 10년인데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되게 많이 빈도수가 나오는 것이 처방전, 진단서, 진료, 수술 기록부, 간호 기록부 요거까지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자료를 보관할 때는 자, 우리가 수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우리가 자료들 중에서도 그나마 국가고시 문제에서 많이 출제 빈도가 높은 아이들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좀 외우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연수가 짧죠. 2년입니다.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3년이죠. 진료, 수술 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까지 굉장히 최장기로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의료 사고가 이제 펼쳐졌거나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서류가 진료 기록부랑 수술 기록부거든요. 이거는 의사가 직접 적는 내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10년까지 굉장히 오래 보관하는가 보다. 혹시라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외우기 쉽겠죠. 그리고 간호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의사는 10년이고 간호사가 적은 기록은 5년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방전이 2년이고 진단서가 3년인데 요것을 조금 더 이제 재밌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면은 자, 왜 우리가 보통 너무너무 이제 별로야 이렇게 말할 때 되게 진상이야 라고 이런 단어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 내가 어떤 병원에 진료를 받아서 처방을 받았는데 처방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 처방이 진상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처방이 진상이야. 그래서 처방은 2년, 진단서는 3년. 이렇게 재밌게 이제 기억을 하셔도 쉽게 머리에 들어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괄호 6번에 보시면 신체보호대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신체보호대는 예전에 억제대라는 말로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환자를 억제를 한다 그 단어가 되게 강하게 이제 느껴진다 해서 최근에는 신체보호대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쓰게 됩니다. 우리가 신체보호대를 할 때 이제 중요한 점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칠판을 볼게요.
자, 우리가 신체 보호대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환자가 크게 자해의 위험성이 높을 때 하거든요. 자, 우리 환자분이 스스로 막 이제 침대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다거나 창문으로 막 달려가서 이제 창문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거나 스스로의 몸을 막 때린다거나 아니면 옆에 환자들을 막 때린다거나 이런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만 우리가 신체 보호대를 하라라고 의료법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의사의 지시가 없이는 간호사가 이제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환자를 묶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의 지시라는 게 처방을 말하는 거죠. 처방이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 되게 바쁘다 보니까 누구누구님 이제 빨리 신체 보고도 해주세요. 이렇게 의사가 말로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절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의사가 말했을 때 서면으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서면으로 신체 보호대 처방을 받고 나서 환자한테 적용을 하는데 자, 그럼 적용을 할 때는 또 원칙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최소한. 이때 말하는 최소한이란 거는 환자를 신체 보호대를 할 때는 필요 없이 손, 발, 허리 같은 게 다 쫑쫑 매가지고 완전히 억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필요한 손만 묶던지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시간도 최소한의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환자분이 이렇게 위험하다든지 이런 사유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신체 보호대를 당연히 해지해줘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의 부위만 적용을 한다는 거는 신체 보호대 원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체 보호대를 하실 때 이런 주의사항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우리 응급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만약 병원에 불이 났어요. 막 불이 난 상황에서 이제 환자분을 빨리 신체 보호대를 풀어가지고 이제 대피를 시켜줘야 되는데 신체 보호대를 응급 상황에서 바로 풀 수가 없게끔 묶었다면은 이 환자가 사망에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는 바로 신체 보호대를 풀 수 있을 정도의 한 번에 풀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억제를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 보호대 문제를 풀 때는 주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 주기적이라는 거는 자, 우리 환자를 신체 보호대를 묶었을 때는 3시간, 4시간까지 계속 묶어두지 말고 2시간마다 환자분을 계속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풀면서 한 30분 정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묶여있는 그 동안에도 계속 환자한테 가서 손발 쪽으로 이제 순환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는 건지 계속 이런 부분을 살펴봐줘야 된다는 것이 신체 보호대 의료법의 조항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체 보호대 관련된 거는 사고도 되게 자주 나서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료인에 대해서 봤었는데 이 의료인의 면허가 있는데 이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괄호 7번에 보시면 의료인 면허 취소란을 보겠습니다. 자, 의료인의 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이거 면허가 취소된다는 건 아예 이제 박탈을 되는 거죠. 더 이상 의료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면허 취소가 되는 거죠. 내가 만약 의료인으로서 이제 간호사로서 일을 하다가 내가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는 더 이상 간호사가 될 수가 없는 거고 나의 간호사 면허증은 취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인데 보통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의료기관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딱 정해져 있었잖아. 그죠? 근데 어떤 돈 되게 많은 주유소 사장님이라 하면은 그 사장님이 만약 병원이 돈이 된다던데 병원을 하나 개원을 하고 싶다 하면서 어느 의사 선생님의 그냥 면허증을 내가 빌리는 거예요. 빌려서 내가 이제 개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 면허증을 빌려준 그 의사는 당연히 면허가 취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아까 조건부 면허라고
아주 취약 지역 있죠. 농촌, 어촌 같이 인구가 없는 그런 곳에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면허증을 준 경우예요. 근데 이 3년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줬던 면허도 당연히 취소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자격 정지라고 또 나옵니다. 밑에 괄호 8번에 보면 연이어서 나올 겁니다. 이 자격 정지 사유에 들어가는 행동을 3회 이상 했을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을 해가지고 환자분이 생명을 위해를 받거나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갔거나 사망을 했거나 굉장히 사건이 크게 터졌을 때는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 의료인의 면허 취소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봤고 바로 옆에 문제를 볼 텐데요.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오죠. 정답이 1번입니다. 내가 면허증을 대여해서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원했는 경우이죠. 이럴 때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자격 정지가 괄호 8번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자격 정지보다는 의료인 면허 취소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더 많이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자격 정지에 들어가는 거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 아까 말했듯이 만약 주유소 사장님이 돈이 되게 많아가지고 면허증을 빌려서 병원을 크게 개원을 했어요. 그런 이제 개원을 한 주유소 사장님한테 내가 의료인으로서 이제 고용돼서 내가 의료행위를 했다면은 자격 정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또 태아 성간별 행위라는 거는 내가 왜 아기 임신을 했는데 산부인과 갔어요. 근데 남자 아기예요, 여자 아기예요. 이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행위. 그 행위 자체는 자격 정지 사유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내가 품위를 손상시켰던 행위라든지 일회용 의료품이라는 이런 거는 당연히 재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재사용했거나 진단서 같은 거를 거짓말로 허위로 내가 기록했거나 이런 경우들은 다 자격 정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자격 정지의 사유에 들어가는 거를 3회 이상 반복을 했을 경우에 아까 면허가 취소된다고 했었죠. 자, 바로 괄호 9번에 보시면 한지 의료인이 나오죠. 자, 우리가 한지 의료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지, 한정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정된 지역이라는 것은 대부분 의료 취약 지역이에요. 농촌, 어촌처럼 아무도 이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곳에는 의료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한정된 지역에서 일하겠다. 거기에서만 일할게. 라는 조건부로 이제 일하시는 분을 한지 의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의료법이 생기기 전에 예전에 계셨던 어르신들이 보통 한지 의사, 한지 치과 의사, 한지 한의사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한지 의료인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예전 얘기긴 해요. 근데 한지 의료인이 어떤 거라는 건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옆에 문제를 풀 텐데요. 자,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누구인가라는 내용이 나오죠. 한지 의료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 정답 2번이죠. 한지 의사와 한지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한지 의료인에 들어갑니다. 한정된 지역에서 일하는 의료인이라는 거죠. 자, 간호조무사가 이제 괄호 10번에 나오는 거죠. 간호조무사는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간호조무사를 딸 수가 있는 거죠. 이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까 의료인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면허를 받는 거죠. 똑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 문제는 2022년도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패스하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최초 우리가 자격증을 받잖아요. 자격증을 받고 나서부터는 내가 3년마다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계속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현재 의료기관에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는 건지 집에 있다 하더라도 3년마다 계속 내가 신고를 해야지 조무사라는 자격이 계속 유효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년 1회. 그런데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조무사로서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국가고시 따가지고 현장에 가셔가지고 일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는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11번에 괄호 보시면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나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최근에 병원에서 되게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제도인 거죠. 우리 국가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많이 이제 권유를 합니다. 하는데 보호자가 없는 병동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가 없으면 이제 누가 이제 환자를 돌보나요? 간호사나 조무사나 간병사 이제 이러한 병원 인력들이 환자분들이 이제 케어를 해주고 굳이 보호자가 옆에서 힘들게 케어를 하지 마라. 이런 병동의 서비스를 좀 많이 해주라. 라는 의미로 나라에서 요즘 많이 이제 푸시를 하는 제도이긴 합니다. 자, 옆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그럼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과 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필요한 이런 모든 사항들은 누구령으로 하게 되는 걸까요? 정답이 2번이죠. 보건복지부령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면허를 받는 것도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받았던 거죠. 자, 그럼 오늘 저랑 같이 의료법에 대해서 한번 재밌게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도 이제 강의를 재밌게 준비를 해볼 테니 오늘 강의 듣는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